네 엄마 거기서 얼어 죽으면 땅 전부 우리 거야. 빨리 가. 며느리가 아들을 재촉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밤중 폐광산 입구였습니다. 태호야, 여기가 어디야? 요양원 간다며?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보따리를 눈밭에 던지더니 제 가슴을 밀쳤습니다. 영하 15도 무릎까지 빠지는 눈 속에 저는 나뒹굴었습니다. 빨간 후미등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했습니다. 엄마 손 아파. 내가 호흡 불어줄게. 그때 7살이던 아들이 지금 저를 버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놈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기적처럼 살아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 쓸모없던 땅이 1300억짜리였다는 것을. 뻔뻔하게 다시 찾아온 며느리가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이년아, 유원장에 네 이름 없다. 굴뚝 연기 따라 옛 생각 나시죠? 고부간에 쌓인 이야기, 혼자 사귀지 마시고 여기서 함께 나눠요.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편에서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2024년 1월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골, 폐광산 입구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서는 72세의 박순덕이 아들 강태호와 며느리 오미숙 사이에 끼어 앉아 있었어요. 순덕은 창밖을 내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 서울에서 출발할 때는 요양원에 간다고 했는데 이 깜깜한 산길은 아무리 봐도 요양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순덕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호야, 여기가 어디야? 요양원은 언제 도착하는 거냐?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만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대신 조수석에 앉아있던 며느리 오미숙이 차 문을 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내리세요. 순덕은 영문을 모른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을 디디자마자 무릎까지 빠지는 눈이 순덕을 맞이했어요. 눈보라가 얼굴을 때리고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순덕이 몸을 움츠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왜 이런 데서 내리라는 거냐? 오미숙이 트렁크에서 순덕의 낡은 보따리를 꺼내 눈밭에 던졌습니다. 보따리가 눈 위에 툭 떨어지며 반쯤 묻혔어요. 순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미숙아, 이게 무슨 짓이야? 오미숙이 순덕에게 다가오더니 순덕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쳤습니다. 순덕은 중심을 잃고 눈밭에 나뒹굴었어요. 차가운 눈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오미숙이 차에 타며 태호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가. 네 엄마 거기서 얼어 죽으면 땅 우리 거야. 순덕은 눈밭에서 일어나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태호야, 태호야, 나 좀 봐. 태호가 잠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눈과 어머니의 눈이 마주쳤어요. 순덕은 그 눈빛에서 미안함과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이내 고개를 돌리고 시동을 걸었어요. 태호야, 엄마야, 엄마 두고 어딜 가? 순덕이 차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차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빨간 후미등이 눈보라 속으로 점점 멀어졌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보라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순덕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새끼가 나를 버렸구나. 여기서 얼어 죽으라고 버렸구나. 순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4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겨울이었습니다. 남편이 광산 사고로 숨을 거두던 날이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운 남편이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그 땅만은 절대 팔지 마시오. 우리 조상님들이 3대째 지켜온 땅이야. 태호한테 물려줘요. 순덕이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영감. 절대 안 팔아요. 약속할게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장면이 바뀌어 장례식이 끝난 후에 순덕이 보였습니다. 32살의 젊은 과부였어요. 아들 태호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였습니다. 친척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애를 키워? 땅이라도 팔아서 서울로 가지. 그러게 말이야. 저 돌밭에서 뭐가 나온다고. 순덕은 그 말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날부터 순덕의 고된 삶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남의 집 농사일을 도왔어요. 밭을 메고 소를 먹이고 빨래를 해줬습니다. 해가 지면 자기 밭에 가서 또 일했어요.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순덕이 남의 집 밭에서 물을 뽑고 있었어요. 맨손으로 얼어붙은 흙을 파헤치다 보니 손이 갈라져서 피가 났습니다. 빨간 피가 하얀 무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그때 학교에서 돌아온 7살 태호가 밭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태호가 순덕의 손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손에서 피나? 아파? 순덕이 손을 감추며 웃었습니다. 안 아파, 괜찮아. 태호가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호호 불어줬습니다. 엄마, 내가 호호 불어줄게. 이러면 안 아프대.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기특하고 고마워서였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내가 크면 엄마 손 안 아프게 해줄게. 엄마 일 안 해도 되게 내가 돈 많이 벌 거야. 순덕이 태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태호. 엄마는 니만 믿는다. 그로부터 10수년이 흘렀습니다. 태호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집에 뛰어왔어요. 엄마, 나 붙었어. 서울대 붙었어. 순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통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진짜야? 우리 태호가 서울대를? 태호가 어머니를 번쩍 들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고생 끝이야. 이제 내가 엄마 모실게. 두고 봐. 내가 크게 성공해서 엄마 손에 물 안 묻게 해줄 거야. 순덕은 아들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새벽마다 갈라지던 손이, 피가 나도 참았던 그 손이 드디어 보람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순덕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40년 전 갈라졌던 상처 자국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손으로 흙을 파고 빨래를 하고 태호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자신을 이 눈밭에 버리고 갔어요. 순덕은 천천히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순덕은 기어서라도 움직여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눈보라는 점점 거세지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순덕은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하얀 눈이 순덕의 몸 위로 쌓이기 시작했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태호, 빚 때문에 그랬을 거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순덕은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폐광산 인근에서 염소를 키우며 홀로 사는 78세 노인 최만복이 산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눈보라 때문에 염소 한 마리가 우리를 빠져나가 도망쳤거든요. 최만복이 손전등을 비추며
염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이놈의 염소가 어디로 간 거야? 그때 손전등 불빛에 무언가 붉은 것이 비쳤어요. 눈 속에 반쯤 묻힌 붉은 목도리였습니다. 최만복이 다가가 눈을 파헤치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쉬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최만복이 급히 순덕의 코앞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숨결이 느껴졌어요. 아이고, 이 추위에 어쩌다 여기서. 최만복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순덕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순덕을 등에 업었어요. 78세의 늙은 몸이었지만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최만복은 눈보라 속을 헤치며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무릎까지 눈에 빠졌어요. 등에 업힌 순덕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2시간을 걸었습니다. 최만복의 다리가 풀리고 숨이 턱까지 찼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마을 보건지소 불빛이 보였습니다. 최만복이 보건지소 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요. 여기 사람이 죽어가요. 보건지소 직원이 뛰어나와 순덕을 받아들었습니다. 최만복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보라는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생사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정성군 병원 응급실에서 박순덕이 눈을 떴어요. 천장에 달린 하얀 형광등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봤어요. 낯선 병실이었습니다. 순덕의 몸에는 온열 담요가 덮여 있었고 팔에는 수액줄이 꽂혀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얼얼하게 저렸습니다. 발가락도 감각이 없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최만복이 들어왔습니다. 밤새 병실 복도 의자에서 순덕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최만복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순덕이 눈을 뜬 것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깨어났소. 이제 살았소. 순덕은 최만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어젯밤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순덕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누구요? 최만복이 순덕의 침대 옆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요? 나는 그 폐광산 근처에서 염소 키우며 사는 사람이요. 어젯밤에 염소 찾으러 나갔다가 당신을 발견했소. 순덕은 그제야 어젯밤 일이 현실이었음을 깨달았어요. 눈보라, 폐광산,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순덕의 마음은 한밤중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순덕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왜 나를 살렸소? 최만복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순덕이 천장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어요.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살려가지고. 최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노인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어젯밤에 어쩌다 그 눈 속에 쓰러져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지금 물어볼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최만복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단 좀 쉬시오. 의사 선생이 며칠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소. 순덕은 대답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낡은 인쇄소였습니다. 강태호가 인쇄기를 돌리고 있었어요. 기계가 덜컹거리며 종이를 찍어냈지만 태호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젯밤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눈밭에 쓰러지던 어머니, 자신을 부르던 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 태호는 인쇄기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은 맑은 날씨였어요. 정선에도 눈이 그쳤을까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때 인쇄소 문이 벌컥 열리며 오미숙이 들어왔어요. 오미숙은 태호에게 다가오더니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어. 어머니 땅 서류. 태호가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어요. 이걸 왜 가져온 거야? 오미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왜긴 왜야. 빨리 정리해서 팔아야지. 그래야 빚 갚고 살지. 태호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된 토지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50만 평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태호가 망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시면 어쩌려고 그래? 오미숙이 코웃음을 쳤어요. 돌아가시긴 뭘 돌아가셔. 건망증 심한 노인이가 산에서 길 잃은 거지. 우리가 뭘 어쨌어?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내 어머니인데. 오미숙이 태호의 앞에 서며 말했어요. 당신 지금 그럴 때야? 이자만 1,000만 원씩 나가는데 내 친정 빚까지 합치면 12억이야, 12억. 그 땅 팔면 몇 억은 되잖아. 빚 갚고도 남아.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거든요. 인쇄소는 이미 부도 직전이었고 빚쟁이들은 매일 전화를 해댔어요. 어머니 땅을 팔면 이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미숙이 태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정신 차려. 어머니는 어차피 치매 초기잖아. 곧 요양원 가셔야 할 뿐이셨어. 우리가 조금 서두른 것뿐이야. 태호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오미숙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오후 정선의 박말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순덕과 매일 아침 통화를 하는데 어제도 오늘도 전화를 받지 않았거든요. 둘은 50년 지기 친구였어요. 같은 마을에서 나고 자라 함께 늙어온 단짝이었습니다. 말순이 순덕의 집에 찾아가 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이웃에게 물어봐도 며칠째 순덕을 못 봤다고 했습니다. 말순은 불안한 마음에 정선 일대 병원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덕 씨요? 어젯밤 응급실로 실려오셨는데요. 저체온증이셨어요. 말순은 전화기를 붙들고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저체온증이요? 말순은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순덕이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순덕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순덕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여기 있는 거야? 순덕은 말순을 보더니 그제야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는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말순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왜 울어? 누가 그랬어? 어디 다쳤어? 순덕은 고개를 저을 뿐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최만복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이 들려 있었어요. 말순이 최만복을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최만복이 죽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어젯밤에 이분을 발견한 사람이요. 말순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발견이라뇨? 어디서요? 최만복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폐광산 입구 눈 속에서요. 거의 얼어 죽을 뻔했소. 말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폐광산? 네가 거기서 뭘 하다가 그랬어? 이 추위에 거기는 왜 간 거야? 순덕은 한참을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말순이 순덕의 손을 꼭 쥐며 다시 물었습니다. 순덕아, 나한테 말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가. 말순이 고개를 기울였어요. 태호? 태호가 뭐?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우리 태호가
나를 거기 두고 갔어. 말수는 순덕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순덕이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양원 간다고 해서 차에 탔는데 폐광산에서 내리래. 며느리가 나를 밀쳤어.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덕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건 자식이 어머니를 죽이려 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호가? 그 착하던 태호가? 네 대학 보내려고 새벽마다 일하던 거 잊어버렸어? 순덕이 고개를 저었어요. 빚 때문에 그랬을 거야. 그 애가 요즘 많이 힘들었나 봐.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빚 때문에? 빚 때문에 어머니를 죽이려 해? 그게 말이 돼? 순덕은 대답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말순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0년 가까이 순덕이 혼자서 태호를 키우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새벽마다 남의 집 일을 하고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태호 학비 마련하던 순덕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를 눈 속에 버리고 갔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말순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놈 내가 가만 안 둬. 경찰에 신고하자. 순덕이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안 돼. 신고하면 태호가 감옥 가. 말순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하자는 거야. 니를 죽이려 한 놈인데. 순덕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내 새끼야. 말순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버림받고도 자식 걱정을 하는 순덕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그치고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순덕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순덕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태호가 빚 때문에 그랬을 거야. 내가 뭘 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말수는 순덕의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어요.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친구였습니다. 그 자식에게 버림받고도 자기 탓을 하는 순덕을 보니 말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최만복도 창가에 서서 두 노인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순덕이 병원에 입원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그날 오전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순덕이 고개를 돌리니 낯선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4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남자였어요.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순덕 어르신 맞으시죠? 저는 정성군청 토지보상과에서 나왔습니다. 순덕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군청에서요? 무슨 일이시죠? 남자가 침대 옆으로 다가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르신 명의로 된 토지가 국가개발사업 수용 대상으로 확정되어서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토지요? 무슨 토지? 남자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정성군 북면에 어르신 명의로 된 땅 50만 평이 있으시잖아요. 그 땅이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에 포함됐습니다. 순덕은 그제야 남편이 남긴 땅을 떠올렸어요. 시아버지 때부터 3대째 물려받은 산골짜기 땅이었습니다. 돌밭에 잡풀만 무성해서 농사도 못 짓는 땅이었어요. 세금만 꼬박꼬박 내며 40년을 묵혀뒀습니다. 순덕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그 쓸모없는 땅이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돌밭인데 개발을 어떻게 해요? 남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그 땅이 산업단지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서요. 어르신 땅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순덕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나라에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국가에서 수용하고 보상금을 드리게 됩니다. 순덕이 무심하게 물었어요. 보상금이요? 얼마나 주는데요? 남자가 서류를 한 장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요. 총 1,300억 원입니다. 순간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최만복이 벌떡 일어났어요. 병실을 지키고 있던 말수는 입을 딱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순덕이 눈을 깜빡이며 다시 물었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남자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1,300억 원이요. 1,300억 원. 순덕은 멍하니 남자를 바라봤어요. 1,30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다가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1,300억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덕아, 이거 진짜야? 1,300억? 순덕은 대답하지 못하고 서류만 바라봤습니다. 평생 남의 집 일하며 고생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꿈만 같았어요. 남자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주변 땅들은 이미 보상이 완료됐고요. 어르신 땅만 남았습니다. 명의자 본인 확인이 필요해서 직접 찾아왔어요. 순덕이 정신을 차리고 물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남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보름 전쯤에 아드님 되시는 분이 군청에 전화하셨어요. 토지 보상 대상인지 문의하셨는데 그때는 금액이 확정되기 전이라 자세한 안내를 못 드렸습니다. 순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태호가 보름 전에 이미 군청에 연락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태호는 이 땅에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말순이 순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덕아, 그래서 그놈들이 너를 버린 거야. 땅 뺏으려고. 순덕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태호는 이렇게 큰 돈인 줄 몰랐을 거야. 몇 억 정도 될 줄 알았겠지. 말순이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몇 억이든 1,000억이든 그게 중요해? 돈 때문에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게 문제지.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자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나중에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단 건강부터 회복하세요. 남자가 나가고 병실에는 순덕과 말순, 최만복만 남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서울에 있는 오미숙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정성군청이었어요. 오미숙이 전화를 받자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박순덕 씨 보호자분 맞으시죠? 토지 보상금 지급을 위해 명의자 본인 확인이 필요해서요. 박순덕 씨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오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어머니가 살아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오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거기 연락하셨어요?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직접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정성군 병원에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전화를 끄는 오미숙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가 전화를 받자마자 오미숙이 소리쳤어요. 어머니 살아계셔. 태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오미숙이 빠르게 말을 이었어요. 군청에서 전화 왔어. 어머니가 정선병원에 입원해 계시대. 그리고 오미숙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땅이 1,300억이래. 전화기 너머로 태호가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1,300억? 오미숙이 흥분을 가라앉히며 말했습니다. 그래, 1,300억.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커. 태호가 멍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다고?
오미숙이 짜증을 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1,300억이라니까. 어머니 건망증 심하시잖아. 치매라고 하고 후견인 신청하면 우리가 재산 관리할 수 있대. 태호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좀 그렇지 않아? 오미숙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뭐가 그래? 당신 지금 우리 빚이 얼마인지 알아? 12억이야, 12억. 이자만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가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어떻게 살아?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오미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법률사무소 알아볼 테니까 당신도 정신 차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호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안도감과 1,300억이라는 숫자 사이에서 마음이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에서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순덕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1,300억이라는 숫자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돈이면 뭘 해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순덕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들이 그 땅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최만복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국물이 담긴 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최만복이 불을 켜며 말했습니다. 어두운데 혼자 뭘 하고 계시오? 저녁 드시오. 순덕이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입맛이 없어요. 최만복이 그릇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드셔야지요. 안 드시면 몸이 안 나아요. 순덕은 국물 그릇을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최 선생님, 저 참 바보 같죠? 최만복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순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1,300억이 생겼는데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최만복이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태호 빚부터 갚아줘야겠다는 생각이요. 그놈이 빚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최만복은 순덕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죽을 뻔한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 한 자식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최만복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 했는데도요? 순덕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인데 어쩌겠어요.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최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말순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말순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바보 같은 년. 평생 자식한테 다 바치고도 모자라서 죽을 뻔하고도 또 자식 걱정이야. 말순은 차마 병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정선의 밤하늘에는 별 하나 없이 깜깜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반달이 떠올랐어요.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1,300억이라는 숫자보다 아들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창가에 앉아있던 최만복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잠이 안 오시오? 순덕이 고개를 돌려 최만복을 바라봤습니다. 네. 최 선생님도 안 주무시네요. 최만복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도 밤이면 잠이 안 와요. 이 나이 되면 다 그렇지요. 순덕이 몸을 일으켜 침대에 기대앉았습니다. 며칠째 최만복이 자기 곁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염소도 돌봐야 할 텐데 매일 산에서 내려와 병원에 왔습니다.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최 선생님은요? 가족이 없으세요? 최만복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다가 최만복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있었지요. 아들이 둘 있었소.
순덕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드님이 두 분이요? 최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큰 놈은 30년 전에 탄광사고로 죽었소. 내 눈앞에서. 순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만복이 말을 이었어요. 그때 탄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갱도가 무너졌소. 나는 빠져나왔는데 큰 놈은. 최만복이 말을 멈추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최만복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고로 보상금을 받았소. 5천만 원. 순덕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 돈으로 작은 놈 대학 보내고 결혼도 시켜줬소. 그런데 최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놈이 형 보상금 다 써먹고는 나를 버렸소. 순덕이 놀라서 물었어요. 버리다니요? 최만복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골 요양원에 나를 맡겨놓고 연락을 끊었소. 면회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고 10년째 자식 얼굴을 못 봤소.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최만복의 사정이 자기와 너무 비슷했거든요. 최만복이 말을 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3년을 있다가 도망치듯 나왔소. 차라리 혼자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 폐광산 근처에 움막 짓고 염소 키우며 살았소.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랬구나. 최 선생님도 자식한테. 최만복이 순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사정을 들었을 때 남의 일 같지가 않았소. 우리 같은 팔자가 또 있구나 싶었소. 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최만복의 손을 잡았어요. 두 노인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최만복이 순덕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나아요. 아들이 찾아오기라도 할 테니까.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나은 건가요? 돈 때문에 찾아오는 건데. 최만복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잖아요. 나는 그것도 못하는데. 순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다음 날 오전 말순이 낯선 남자와 함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단정한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순덕에게 말했어요. 순덕아, 내가 사람 한 명 데려왔어. 변호사야. 순덕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변호사요? 왜 변호사를? 남자가 앞으로 나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정선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한정수 변호사입니다. 한정수가 명함을 내밀며 말을 이었습니다. 말순 어르신께 사정을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순덕이 말순을 바라봤어요. 말순아, 나는 변호사 부를 일 없어. 말순이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 네 아들이 뭔 짓을 할지 몰라서 그래. 1,300억인데 가만히 있겠어? 한정수가 순덕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아드님 쪽에서 후견인 신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순덕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후견인이요? 그게 뭔데요? 한정수가 설명했어요. 치매 같은 이유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후견인이 어르신 재산을 대신 관리하게 돼요. 순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정수가 말을 이었어요. 며느리분이 어르신을 치매라고 주장하면서 후견인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셔야 해요. 순덕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치매 아닌데요. 한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후견인 신청이 기각됩니다. 말순이 순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순덕아, 이 변호사 말이 맞아. 그놈들이 뭔 짓을 할지 몰라.
미리 준비해야 해. 순덕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변호사를 고용하고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아들과 완전히 등을 지는 것 같았거든요. 순덕이 한정수에게 물었습니다. 저는요,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태호가 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면 좋겠어요. 한정수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잠시 침묵하더니 한정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들었어요. 비슷한 경험이요? 한정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젊었을 때 저도 아버지 재산만 노렸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병원비는 아깝고 재산 정리만 서둘렀어요. 순덕과 말순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으로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래도 네가 내 아들이다. 그 말씀이었어요. 한정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후로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한정수가 순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스스로 깨달을 기회를 주시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순덕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순덕은 한정수와 함께 병원 내 신경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순덕은 경미한 건망증만 있을 뿐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해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나이에 비해 인지 기능이 아주 좋으세요. 치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순덕은 진단서를 받아들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한정수가 순덕에게 말했어요. 이제 후견인 신청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게 좋겠어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써야겠어요. 한정수가 물었어요. 어떻게 쓰실 생각이세요? 순덕이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태호 이름은 빼려고요. 한정수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최만복 선생님, 말순이, 그리고 마을 경로당. 거기에 나눠주고 싶어요. 한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한정수가 나간 후 말순이 순덕 옆에 앉았어요. 순덕아, 잘 생각했어. 그놈들한테 한 푼도 줄 필요 없어.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에서 아들 이름을 뺀다는 것은 아들을 포기한다는 뜻이었어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그 아들을 놓아야 했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최만복이 병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왜 우시오? 순덕이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최만복이 순덕 옆에 앉았습니다. 다 잘 될 거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니까. 순덕이 최만복과 말순을 바라봤어요.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정작 곁에 남은 것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순덕이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두 분이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말순이 순덕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50년 친군데. 최만복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가 가족이요. 순덕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어요. 유언장을 작성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퇴원하여 말순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말순의 집은 순덕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방 2개짜리 소박한 집이었지만 순덕에게는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최만복도 매일 산에서 내려와 순덕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염소들은 이웃집 할아버지에게 며칠씩 맡기고 왔어요. 새 노인은 아침마다 함께 밥을 먹고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순덕은 말순의 집 작은 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사진첩이었어요. 40년 전부터 모아둔 사진들이 빼곡히 끼워져 있었습니다. 순덕이 첫 장을 넘겼어요. 태호의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한복을 입은 태호가 떡을 움켜쥐고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젊은 순덕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이때는 참 행복했는데. 다음 장을 넘기니 태호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교문 앞에서 가방을 맨 태호가 순덕의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7살이던 태호가 순덕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나 학교 가면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편하게 해줄 거야. 순덕이 태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태호. 엄마는 니만 믿는다. 태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의 태호는 어디로 간 걸까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던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순덕이 사진첩을 계속 넘겼어요.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졸업식, 그리고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있는 태호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21살의 태호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서울대 붙었어. 순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진짜야? 우리 태호가? 태호가 어머니를 번쩍 들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고생 끝이야. 이제 내가 엄마 모실게. 엄마 손에 물 안 묻게 해줄게. 순덕은 아들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새벽마다 남의 집 일하며 손이 갈라지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현재로 돌아온 순덕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며 말순이 들어왔습니다. 순덕아, 뭐해? 밥 먹. 어머, 왜 또 울어? 말순이 순덕 옆에 앉으며 사진첩을 보았어요. 아이고, 또 이거 보고 있었구나. 순덕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이때는 정말 착했어. 엄마 고생 끝이라고, 자기가 다 모시겠다고. 말순이 한숨을 쉬며 순덕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만 좀 울어라. 네가 뭘 잘못했다고 맨날 울어.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그래. 내가 태호를 잘못 키운 건가?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네가 얼마나 고생하며 그 애 키웠는데. 잘못은 그놈이 한 거지. 네가 한 게 아니야. 순덕은 대답하지 못하고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은 한정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변호사님, 저 부탁드릴 게 있어요. 한정수가 물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순덕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태호 빚이 얼마인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한정수가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빚이요? 아드님 빚을요? 순덕이 대답했어요. 네.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한정수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순덕을 말순이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순덕아, 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순덕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말순이 눈을 부라렸어요. 궁금하긴 뭐가 궁금해.
설마 그놈 빚 갚아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답답하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흘 후 한정수가 말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순덕과 말순, 최만복이 마루에 앉아 한정수를 맞이했어요. 한정수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드님 빚을 알아봤습니다. 순덕이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얼마예요? 한정수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총 12억 원입니다. 인쇄소 부도로 생긴 빚이 8억, 며느리 친정 빚이 4억이에요. 순덕이 눈을 감았습니다. 12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순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2억이면 갚아줄 수 있겠네요. 말순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네 지금 뭐라고 했어? 순덕이 말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호 빚 갚아주려고요. 말순이 소리쳤어요. 미쳤어? 너를 죽이려 한 놈 빚을 왜 네가 갚아줘? 순덕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안 갚아주면 그 애가 더 나쁜 짓 할 것 같아서요. 빚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말순이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빚 때문에 어머니를 죽이려 해? 그게 말이 돼? 순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예요.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말순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최만복이 조용히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갚아주시겠소?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최만복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어머니 마음인가 보오. 한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보상금 선지급 제도를 이용하시면 가능합니다. 전체 금액의 일부를 먼저 받으실 수 있어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한정수가 물었어요. 아드님께 누가 갚았는지 알려드릴까요?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절대 알리지 마세요. 그냥 빚이 없어진 것만 알게 해주세요. 한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한정수가 떠난 후 순덕은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갔던 말순이 돌아왔어요. 말순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말순이 순덕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순덕아. 순덕이 말순을 바라봤어요. 왜? 말순이 순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미운 게 아니라 네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 평생 자식한테 다 바치고도 모자라서. 순덕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니는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내 새끼가 잘 되면 그만인 거지.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너무하다. 너무해. 순덕이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빚 갚아주고 나면 그 다음은 태호한테 달린 거야. 태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할 거야. 말순이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야? 순덕이 천천히 대답했어요. 빚이 없어지면 태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 거야. 진심으로 뉘우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붉은 노을이 지는 것을 바라봤어요. 최만복이 마당으로 나와 두 사람 옆에 섰습니다. 날이 춥소. 들어가시오. 순덕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기 전 순덕이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태호야, 엄마가 이번에도 널 믿어본다. 제발 이번만은 엄마 마음을 알아다오. 순덕은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낡은 인쇄소에서 강태호가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채권자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네, 빚이 전액 상환됐다고요?
태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12억 원이나 되는 빚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말이었거든요. 태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갚았는데요? 제가 갚은 게 아닌데요. 채권자가 대답했어요. 그건 저희도 몰라요. 어쨌든 다 갚아졌으니까 더 이상 연락드릴 일은 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호는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12억을 갚아준 걸까요? 그때 오미숙이 인쇄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미숙의 얼굴에도 당혹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어요. 당신, 나도 방금 전화 받았어. 친정 빚도 다 갚아줬대. 태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친정 빚까지? 오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4억 전부 다. 누가 대신 갚았대.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12억 원이라는 거금을 대신 갚아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미숙의 눈이 번뜩였어요. 어머니야. 태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미숙이 빠르게 말했어요. 보상금 받기 시작했나 봐. 그래서 우리 빚을 갚아준 거야.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아들의 빚을 어머니가 갚아줬다는 말이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쿡쿡 쑤셨습니다. 오미숙이 태호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장 정선으로 가자. 어머니한테 가서 잘 보여야 해.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어떤 낯짝으로 가?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데? 오미숙이 눈을 부라렸어요. 바보야? 1300억인데 12억 푼돈 받고 끝낼 거야? 어머니가 우리 빚을 갚아줬다는 건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야. 태호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오미숙이 재촉했어요. 빨리, 늦기 전에 가야 해. 결국 태호는 오미숙에게 끌려 차에 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정선 말순의 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순덕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차에서 내리는 두 사람을 보고 순덕의 손이 멈췄습니다. 태호와 오미숙이었어요. 오미숙이 먼저 뛰어왔습니다. 순덕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두 손을 싹싹 비볐어요. 어머니, 살아계셨군요.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오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순덕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차갑게 물었어요. 찾긴 뭘 찾았어? 오미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갑자기 차에서 내리셔서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순덕은 코웃음을 쳤어요. 오미숙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순덕이 오미숙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차에서 내렸다고? 네가 나를 밀어서 눈밭에 넘어뜨린 거 잊어버렸어? 오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리려다가 실수로. 됐어. 순덕이 말을 끊었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덕이 태호를 바라봤어요. 태호는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순덕이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태호야. 태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덕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깊은 슬픔만 담겨 있었습니다.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태호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들어와서 밥이나 먹어라. 오미숙이 얼른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덕은 대꾸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순덕과 말순, 그리고 태호와 오미숙이었어요. 최만복은 바깥에서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오미숙을 노려보며 앉아 있었어요.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순덕이 말린 터라 참고 있었어요. 순덕이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소박한 시골 밥상이었어요. 김치찌개에 나물 몇 가지, 그리고 갓 지은 흰쌀밥이었습니다. 오미숙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한술 뜨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연로하시니까 재산 정리를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순덕의 손이 멈췄어요. 말순이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말순이 오미숙을 쏘아보며 말했어요. 야, 네 지금 뭐라고 했어? 오미숙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말순이 버럭 소리쳤어요. 니들이 눈 오는 날 폐광산에 버리고 간 거 내가 다 알아. 이 뻔뻔한 것들아. 오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말순이 계속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죽이려고 산에 버려놓고 이제 와서 재산 정리? 어휴, 속이 뒤집어지네. 오미숙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언제... 순덕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 오미숙이 순덕을 바라봤어요. 네. 순덕이 오미숙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다 알고 있어. 니들이 나를 거기 버리고 간 거, 내가 거기서 얼어 죽기를 바란 거, 다 알아.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순덕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고 가라. 순덕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오미숙은 얼굴이 굳어진 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태호는 밥 한 술도 넘기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오미숙은 마을 여간에 방을 잡았어요. 태호에게 내일 다시 작전을 짜자고 말하고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호는 혼자 여관 앞마당에 서 있었어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불을 붙이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태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새벽마다 일하러 나가는 어머니의 뒷모습,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웃으며 괜찮다고 하던 어머니, 자기 대학 붙었다고 기뻐서 펑펑 울던 어머니.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비로소 실감이 났어요. 그때 여관문이 열리며 오미숙이 나왔습니다. 오미숙이 태호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당신 뭐해? 들어와서 내일 할 얘기 좀 하자. 태호가 담배를 끄며 물었습니다. 내일 무슨 얘기? 오미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치매 아니래도 방법이 있대. 내가 알아봤어. 유언장 무효 소송을 걸 수도 있고. 태호가 오미숙을 쳐다봤습니다. 뭐? 오미숙이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재산 안 주려는 것 같잖아.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야?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미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나 당신한테 정 떨어진 지 오래야. 재산 절반만 받아내면 이혼할 거야. 당신이랑 사는 것도 이제 지쳐. 태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오미숙이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들어와서 얘기해. 추워. 오미숙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호는 홀로 마당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내의 본심을 알게 된 태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깜깜한 밤이었어요. 태호의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대체 뭘 위해서 어머니를 버린 걸까? 태호는 그렇게 속으로 되뇌며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미숙이 눈을 떠보니 태호가 없었어요. 여관 방 안을 둘러봐도 태호의 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미숙이 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여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 남편 못 보셨어요? 키 크고 마른 남자요. 여관 주인이 대답했어요. 아, 그 양반이요? 새벽에 나가시던데요. 짐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오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급히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어요. 오미숙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인간이 어딜 간 거야. 같은 시각 태호는 한정수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생각했어요. 아내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재산 절반만 받으면 이혼하겠다는 그 차가운 목소리가요. 태호는 자신이 왜 어머니를 버렸는지 돌아봤어요. 빚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내의 말에 휘둘린 거였습니다. 아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갔을 뿐이었어요.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정수가 나왔습니다. 태호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아드님이시죠? 여기는 어떻게? 태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한정수가 태호를 사무실 안으로 안내했어요. 태호가 자리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빚 갚아주신 거 변호사님이 도와주신 거죠? 한정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부탁으로요.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그런 짓을 했는데 어머니가 왜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한정수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머님께서 그러시더군요. 그래도 내 새끼니까 내가 안 갚아주면 더 나쁜 짓 할 것 같아서. 태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울던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재산 포기하고 싶어요. 어머니 재산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한정수가 눈을 깜빡였어요. 정말이십니까?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각서를 쓰려고요. 상속 포기 각서요. 한정수가 태호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한정수가 물었어요. 부인분께서는 아십니까?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그리고 상관없어요. 이혼할 거니까요. 한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서류를 꺼냈어요. 알겠습니다. 각서 양식을 드릴 테니 직접 쓰세요. 태호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가 말순의 집을 찾아왔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어머니를 볼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마침 마당에서 최만복이 태호를 발견했습니다. 최만복이 다가와 물었어요. 뭐 하시오? 태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뵈러 왔습니다. 최만복이 태호를 훑어봤어요. 어젯밤과 달리 태호의 눈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최만복이 안으로 들어가 순덕을 불렀어요. 손님이요. 순덕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태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태호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마를 땅에 박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순덕이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태호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 안 됐습니다. 순덕이 조용히 물었어요. 뭐라고?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로 봐주지 마세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호가 품에서 서류를 꺼내 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상속 포기 각서예요. 어머니 재산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순덕이 각서를 받아들었어요.
태호의 손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알 수 있었어요. 순덕이 각서를 읽으며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알아? 태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그리고 이혼할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 알지만 결국 선택은 제가 한 거니까요. 다 제 잘못이에요. 순덕은 한참 동안 각서를 바라봤습니다. 태호가 다시 이마를 땅에 박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재산 필요 없어요. 진짜예요. 그냥 용서만 해주세요. 한 번만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최만복이 다가왔어요. 최만복이 태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내 빚 12억을 대신 갚아주셨다. 그것도 몰랐지? 태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네, 어머니가 직접. 최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그런 짓을 했는데도 말이다. 빚 때문에 더 나쁜 짓 할까봐 걱정돼서 그러셨다더구먼.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태호가 땅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제가 그런 짓을 했는데 왜요? 왜 그러셨어요? 순덕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호의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어요. 순덕이 천천히 아들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태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태호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덕의 얼굴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내 새끼인데 어쩌겠냐. 태호가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어요. 순덕이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마당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말순이 눈물을 훔쳤어요. 최만복도 고개를 돌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마당에는 어머니와 아들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순덕이 태호를 일으켜 세웠어요. 순덕이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 들어가서 밥 먹자.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순덕이 아들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말순과 최만복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붉은 노을의 잔상만 남아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정선의 산골 마을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얼었던 땅이 녹고 여기저기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한정수 변호사가 말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한정수가 순덕 앞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입니다. 토지 수용 보상금 1,300억 원 전액 지급이 확정됐어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한정수가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어요. 3대째 지킨 땅이 1,300억에 보상받았다고요. 말순이 옆에서 감탄했어요. 아이고, 진짜 대단하다. 순덕아, 네가 부자가 됐네. 순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자는 무슨, 늙은이가 그 많은 돈 가지고 뭘 해? 한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원장 수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순덕이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절반은 기부할 거예요. 한정수가 눈을 깜빡였어요. 기부요? 650억을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강원도에 독거노인 복지재단을 만들어 달라고 하려고요. 나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잖아요. 한정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르신. 순덕이 손을 저었습니다. 대단한 거 없어요. 나 혼자 다 쓰고 죽을 수도 없고. 순덕이 말을 이었어요.
나머지 절반은 나눠주려고요. 최만복 선생님, 말순이, 마을 경로당. 그리고 순덕이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는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한테도요. 말순이 놀라서 물었어요. 태호한테도 준다고?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에 많이 변했잖아. 기회를 주려고. 며칠 후 오미숙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한정수가 순덕을 대리해서 존속 유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거든요. 오미숙은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태호도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자수를 했고 순덕이 아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경찰이 태호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자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신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태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결국 태호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자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된 거였습니다. 반면 오미숙은 주동자로 판단되어 기소됐어요.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오미숙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정선으로 내려와 어머니 곁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완연해졌습니다. 태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일을 도왔어요. 말순의 밭에서 잡초를 뽑고 최만복의 염소 오리를 고쳐줬습니다. 서울에서 양복만 입던 사람이 이제는 작업복을 입고 땀을 흘렸어요. 어느 날 오후 순덕이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태호야, 내일 아버지 산소에 가자.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다음 날 아침 순덕과 태호, 최만복이 함께 뒷산에 올랐습니다. 산 중턱에 태호 아버지의 산소가 있었어요. 4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이었습니다. 순덕이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태호도 어머니 옆에서 절을 했습니다. 순덕이 산소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영감, 나왔어요. 당신이 지키라던 땅 잘 지켰어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덕분에 우리 태호도 다시 찾았어요. 한때 길을 잃었지만 이제 돌아왔어요. 태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불효자가 왔습니다. 이제부터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순덕이 태호의 손을 잡아줬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최만복이 두 사람 옆에 서며 말했어요. 내 자식은 끝내 안 왔소만 이제 여기가 내 가족 같소? 순덕이 최만복을 올려다봤습니다. 최 선생님, 순덕이 최만복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이제 가족 아니겠어요? 이제 외롭게 살지 말아요. 최만복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산 아래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산소의 잔디를 흔들었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순덕이 기부한 돈으로 마을에 새 경로당이 세워졌어요. 깨끗한 건물에 넓은 마당이 딸린 경로당이었습니다. 준공식 날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모였어요. 순덕이 경로당 앞에 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 박순덕입니다.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어요. 순덕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72입니다. 살면서 많은 일이 있었어요.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어요. 순덕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올해 가장 큰 걸 배웠어요. 돈보다 사람이 귀하다는 거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300억이 생겼는데 저한테는 그 돈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소중했어요. 친구, 이웃, 그리고 가족. 순덕이 옆에 서 있는 태호, 최만복, 말순을 바라봤어요. 이 경로당이 여러분께도 그런 곳이 되면 좋겠어요. 돈 없어도
혼자여도 여기 오면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곳. 어르신들이 큰 박수를 쳤습니다.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준공식이 끝나고 경로당 앞마당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 먹고 웃고 떠들었어요. 순덕이 마당 한쪽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태호가 어르신들 짐을 들어주고 최만복이 국을 퍼주고 말순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순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순덕 어르신, 사진 한 장 찍읍시다. 기념으로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장이 태호와 최만복, 말순을 불렀습니다. 네 사람이 경로당 앞에 나란히 섰어요. 이장이 카메라를 들며 말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가 찰칵 소리를 냈어요. 사진 속에서 순덕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옆에는 태호가 어머니 어깨에 손을 올리고 서 있었고 반대편에는 최만복과 말순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세 가족이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어느 가족보다 끈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순덕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여름 하늘이었습니다. 영감, 보이시오? 우리 태호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 이제 외롭지 않아요. 순덕은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순덕의 볼을 스쳐 지나갔어요.